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은 다 뇌가 정지돼. 우리는 월급쟁이 부자들이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냐가 문제고 저라면 이렇게 대응할 것 같아요.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가 아니라 중국발 부동산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또 상당히 나오고 있고, 이와 관련된 뉴스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시니까 이 부분을 또 우리 명석한 너나이님 또 어떻게 보시고, 이게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고 왜 이걸 알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관심을 사람들이 많이 갖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국 헝다그룹 파산 초읽기. 중국판 리먼 사태 촉발될까? 헝다그룹? 이게 뭐지? 처음에는 저도 헝다그룹이 뭐야? 이게 뭐하는 회사야? 이랬어요. 그래서 하도 이슈가 되고 찾아봤습니다. 또 리먼 사태 얘기가 나오길래 도대체 헝다가 무슨 회사야?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파산 임박한 헝다그룹에 대한 모든 것, 오문오답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통해 가지고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인용을 했는데, 헝다는 중국 제2의 부동산 개발 업체다. 제2라고 돼 있는데 사실 제1, 2가 별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큰 회사예요. 여기는 글로벌 500대 기업 중 하나입니다. 112등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여기가. 이 회사 좀 더 찾아봤거든요. 별거 다 해요. 막 분유 만들어 팔고요. 이 회사에서 되게 재밌는 게 전기차 우리가 만든다라고 했거든요. 이 자회사로 헝다 전기차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겠다고 했어요. 차는 한 대도 안 만들어 봤어. 근데 그 회사가 시총이 현대자동차 넘어갔어요. 엄청난 회사더라고, 중국에서. 파워가 엄청 강력한 회사네요. 그러니까 이게 딱 되게 유명한 회사고 우리가 뭐 한다 했을 때 시장에서 반응이 즉각적으로 올 수 있을 정도의 큰 회사다. 홍콩 증시에 상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직원이 무려 25만 명이래요. 근데 도대체 왜 이 회사가 얘기가 나오냐. 부동산 개발 회사란 말이에요. 부동산 개발 회사라는 거는 예를 들면 신도시 같은 거 지어서 파는 거예요. 분양하는. 이런 회사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형적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빚이 많아. 그리고 이게 부동산이 건설이라는 게 은행에서 차입해가지고 돈 빌려서 일단 지은 다음에 분양해서 분양대금 갖고 대출 상환하고 남는 거 받는 구조잖아요. 그쵸. 부채가 많은데 이 빚이 3천억 달러. 감이 오세요? 3천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350조입니다. 350조? 우리나라의 1년 GDP가요, 작년에 1900조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2달 동안 주구장창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을 이 회사 혼자서 지금 빚을 내고 있다. 장난이 아닌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거기다가 이자도 갚을 수 없는 수준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23일날 헝다가 회사채를 발행하잖아요. 네. 회사채를 발행해서 그 회사채 중에 달러채를 발행한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야 잠깐만 미안한데 나 오늘 너한테 줘야 될 이자를 못 줄 것 같아 라고 해버린 거야. 어제. 그래서 어제 하루 이자 연체가 됐어. 원금도 아니고 이자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돈이 안 돌아 지금. 유동성이 없어. 빚은 잔뜩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3개월 사이에 주가가 80% 떨어졌어요. 네. 장난 아니죠? 딱 3개월 사이에.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회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를 봐야 되는데 이 회사에서 지금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내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 뭘 해야겠어요? 일단 내다 팔아야지 이제. 그렇죠. 좀 전에 얘기한 뭐 전기차 회사 같은 거, 그 다음에 오피스 빌딩 이런 거 매물로 내놨는데 결정적으로 매각이 안 돼. 왜냐면 우리도 그러잖아. 금매인 거 알잖아. 좀 더 기다려야 돼. 좀 더 기다리는 거야. 얘를 더 압박을 시켜야 그러려고 다른 이거 살 수 있을 만한 회사들이 지금 이거를 안 사고 기다리니까 주가는 더 떨어지고 돈은 없다는 건 온 세상 천재 다 알려줬고. 그러니까 지금 회사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또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대마불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큰 말은 죽지 않는다. 옛날에 IMF 때 대우그룹 망할 때 사람들이 다 그랬었거든요. 대우는 대마야. 안 죽어. 그치, 누가 상상이나 했나? 근데 망했지. 그러니까 대마불사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유명한 회사죠. 신용평가사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 이 S&P가 21일 보고서에서 헝다 그룹에 대해서 직접 지원 안 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헝다가 가지고 있는 부채의 규모만 놓고 보면 350조라는 규모가 엄청 크지만
중국 내 은행에서 지금 빌려주고 있는 대출 총액의 0.3%밖에 안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헝다가 파산한다고 해서 은행들이 부실화될 위험이 없다는 거죠. 0.3% 그냥 뜯기고 만다는 거지. 그 연쇄부도를 시스템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시스템이 마비될 정도의 큰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는 이상 중국에서는 일개 회사가 그냥 망했을 뿐인 거야. 지금 이게 헝다의 상황입니다.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네. 헝다라는 회사는 중국 2위 부동산 기업이다. 세계 랭킹 112위에 해당되는 매우 큰 기업이고요. 중국이 규제가 있었어요. 사실 이렇게 된 게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중국이 이번에 코로나로 전 세계에서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네. 양적 완화를 하니까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이제 부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중국에서 부동산 규제를 했어요. 부동산 규제를 할 때 3개의 조건을 걸었어요. 그 3개 조건을 못 지키면 너넨 더 이상 대출을 못 받아. 규제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 나서 급격하게 힘들어진 거예요. 이 회사가. 그 상태에서 지금까지 일을 벌려놓은 거 부채는 많으니까 유동성 고갈이 되는 거지. 이 상태에서 실적이 악화되고 주가가 급락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채에 대한 이자 지급을 못하는 채무불이행 사태가 있었죠. 자산을 처분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안 팔려. 정부가 개입을 할 거다. 개입해서 얘를 살려낼 거다라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야. 그냥 내버려 둘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소개해드리진 않았지만 다른 기사에서는 중국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헝다가 아파트 분양하는 회사인데 지금 150만 명이 분양을 받은 상태인데 완공이 안 됐어요. 근데 만약 얘를 망하면 150만 명이 갈 데가 없어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무서운 건 이것 때문이에요. 예전에 아픈 기억 때문에. 리먼 사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부동산 주식이 다 폭락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사도 중국판 리먼 사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헝다 망하면 그럼 우리 어떻게 되지? 이제 이렇게 생각이 가는 거예요. 헝다그룹 사태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 헝다그룹의 파산은 기정사실이 되어가고 있으나 글로벌 증시 및 국내 증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근거가 있습니다. 헝다그룹 사태가 무질서한 기업들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헝다 리스크가 상당 부분 증시에 선반영되어 있다는 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위험이라는 점, 그리고 중국 정부가 헝다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다. 이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런 걸 감안하면 리먼하고는 상태가 다르다. 충격이 제한적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헝다가 망할 수 있는 거는 상당히 확률적으로 높은데 망해도 우리한테 크게 영향 없을 거야.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뭐냐면 리먼 사태 때의 기사입니다. 2018년 9월 17일 기사예요. 리먼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망한 게 2018년 9월 14일인가? 15일인가? 그날 오후 2시에 파산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리먼이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이 확정되고 나서 이틀, 3일 정도 있다가 나온 기사인 거예요. 이게 제목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내용 한번 볼까요? 전문가들은 이번 여파가 증권사 수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 자산의 규모가 적은 데다 투자 대상도 단기 상품 및 상대적 안전 자산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의 똑같죠? 기사를 읽는 느낌? 좀 전에 제가 헝다 관련된 뉴스 읽어드린 거랑 이때 읽어드린 게 비슷하잖아요. 네네. 심지어 이때는 리먼 브라더스가 공식적 파산 신청을 하고 나서의 기사인데도 이랬던 거예요.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혀 감을 잘 못 잡고 있었던 게, 그러니까 낙관주의가 있었던 게 뭐냐면 리먼 브라더스가 사실 하루아침에 띵 맞은 게 아니에요. 외국에서 뉴스 나오고 난리 났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산업은행이 리먼 브라더스 인수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산업은행이 마지막에 속된 말로 눈치 깠지 딱. 그래서 안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파산된 거죠. 요거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였냐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 리먼 쇼크,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이제 이 리스크가 커졌던 거죠. 그 서브프라임이라는 건 뭐냐면 프라임, 서브는 서브웨이 할 때 그 한 단계 아래를 말해요. 지하, 아래쪽을 말하는데 서브프라임이라는 건 프라임 등급 아래 등급을 말하는 거예요. 프라임이 우량이거든요. 서브프라임은 비우량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미국이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죠. 근데 은행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소득이나 상환 능력을 보고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돈 빌려가지고 집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은행이 이거 봐라, 혹시 돈도 많은데 이거 돈 빌려주면 족족 이거 돈 되겠는데? 대신 서브프라임한테 이자 더 받으면 되잖아. 또 자산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고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잖아 하면서 많은 은행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뛰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금융가들, 월스트리트에서 고액 연봉 막 100억, 200억씩 받던 금융가들이 실적이 자기 그 인센티브제로 연결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1년에 남기는 돈의 얼마만큼을 가져가게끔 돼 있으니까 완전히 눈에 혈안이 된 거야, 이제. 그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 코크님이 저한테 돈을 빌려요. 네. 제 은행이에요. 그리고 코크님이 집을 사. 그럼 코크님 집을 내가 담보로 딱 잡았죠. 그리고 돈을 빌려준 채권을 가지고 있죠. 코크님은 채무자, 난 채권자. 그죠? 이 채권을 다시 증권으로 둔갑을 시켜서 또 팔아. 그러면 수수료를 받아. 그럼 이 사람한테 코크님이 결과적으로 돈을 갚아야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심지어 이거를 또 팔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부채가 발생된 대상 자산은 하나인데 부채가 계속 뻥튀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빚이 산더미처럼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집값이 안 오르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이 오르니까. 뭐 공급이고 나발이고 아니고 그냥 이건 아무도 못 산다라는, 더 이상 매수를 포기하는 순간이 왔을 때 거래가 안 되면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갚을 능력이 없잖아, 서브프라임들이. 그러니까 그게 작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 있잖아요. 그러면서 빵 터진 거죠. 이게 시스템 리스크예요. 이게 터지면서 여기도 보면은 우리나라 뉴스도 이때 당시 어떤 식으로 접근했냐면 리먼 브라더스랑 우리나라 금융 회사들이랑 직접적 연관관계만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돌고 돌아서 뒤통수를 빵 때린 거지. 그러면서 전 세계 증시가 다 폭락을 한 거죠. 증시가 폭락을 하니까 부동산도 폭락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별일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과정을 거쳐서 시스템 위기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 자산이 동시에 폭락을 한 겁니다. 부동산은 어떻게 됐냐. 2008년도 이후에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예요. 서울이 2008년도 여기 보시면 이쪽에 많이 올랐죠? 이게 여기만 오른 게 아니고요. 98년부터 오른 거예요, 사실. 2004년 정도에 한번 눌리고. 그랬다가 이때 빵 맞고 훅 떨어진 거죠. 그랬다가 다시 규제 풀고 하면서 조금 살아나나 했는데 이때 뭐 여기 남유럽 재정위기라고 되는데 이건 대외적 환경이고 뭐 보금자리 주택이나 이런 거 공급이 되면서 가격이 이렇게 빠졌던 건데 어찌됐건 간에 이런 위기가 있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언제까지 알 수 없냐면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리먼이 파산 신청을 하고 나서도 저런 낙관적인 기사들이 나왔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위험을 측정하고 회피하려고 하기보다 위험을 항상 대비하는 게 맞다. 개인의 입장에서. 왜냐면 기사를 보시면은 말이 많아요.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 더 헷갈릴 뿐이에요. 그리고 측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아무리 내가 막 찾아보고 한다고 하더라도 가위바위보야 그냥. 그럼 구체적으로 위험에 대비하는 건 뭐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자본주의에서 파산자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파산자들은 항상 과도한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금처럼 막 모두가 다 해피할 때는 그런 걸 느끼지 못하지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채 상황을 점검하시고 여력이 되신다면 일정 수준의 현금을 어느 정도 들고 계신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 내 집 마련도 마찬가지예요. 감당 가능한 선에서 1주택을 마련한다. 무조건 사라가 아니라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1주택을 마련해라.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투자적으로 접근할 때도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공격적이라는 게 단순히 짧은 시기에 많이 사는 게 공격적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또 안 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내가 여유 자금이 있고 투자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면 투자를 잘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른 거지 뭐 사라 말아라 이런 거는 별로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투자도 지금 시기는
과도한 부채를 일으켜서 뭔가 자산을 매입하시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시기가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 너바님 같은 경우는 그때 리먼 사태 때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투자를 하고 계셨잖아요. 투자를 하고 있었죠. 하고 그때 있었는데 분위기가 어땠어요? 뭐 리먼 사태 때나 뭐 아니면 이번에 뭐 코로나 때나 아니면은 예전에 피그스 네. 이제 남유럽 위기일 때 뭐 혹시 코크님 인생에 이렇게 영향이 많이 있었나요? 특히나 지방 쪽은 부동산도 그렇고 전혀 연관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위기가 생길 때 나라에서 되게 대응을 잘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개개인이잖아요. 네.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이제 코크님한테 물어본 것처럼 나한테 이 위기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걸 먼저 따져보는 게 좋아요. 코로나도 이번에 항공사 다니는 분들한테 되게 힘든 시기였어요. 그때는 내가 현금이나 여러 가지 좀 리스크 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반면에 뭐 다른 회사들은 또 오히려 뭐 카카오나 이런 데는 훨씬 더 좋아진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개인이 잘 대응하면 돼. 네, 그런 관점에서 하면 되고 나이님이 너무 길게 해줬는데 내가 너무 지겨워지니까 1분만 할게 1분만. 지겨워 죽겠어. 너바님이 약간 이 컨셉으로 하시는 건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위기가 올 때는 이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기가 온다. 위기가 오지 않는다. 사실은 보통 위기가 오면 그 돈 350조라는 돈이 우리나라 GDP의 20%가 되는 굉장히 큰 돈인데 그 돈이 엮인 은행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그 은행들이 보통은 뭐 중국에 있을 수도 있고 미국에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럼 그런 은행들이 보통 돈이 이렇게 내가 엮이잖아. 그럼 내가 이거 또 돌려줘야 될 돈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돈이 갑자기 내가 그 은행들 돈을 다 땡겨요. 땡기면 가장 먼저 땡기는 거는 각 나라의 증시. 그러니까 그냥 바로 주식에서 빼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시장한테 폭발하는 거야. 그렇게 또 주식시장에 또 개미들이 주가 폭락하면은 내가 이제 이거를 신용으로 땡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되게 힘들어지는 거야. 근데 부채가 생기는 거야. 그럼 내가 갑자기 주식 빠지고 뭐 다 빠지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집 팔아야 돼. 주택시장까지 영향이 있는 거예요. 네, 있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게 위기가 있을 때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럴 때 막 신용으로 주식한다고 하면은 되게 위험한 거야. 내가 일단 지켜봐야 돼. 내가 뭐 대출이 많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돼. 그러면 난 대출도 없고 코코님처럼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만약 저라면 달러를 사놓을 것 같아요. 달러를 산다. 네, 왜냐하면 위기 때는 달러가 올라가거든. 환율이 엄청 올라가요. 네, 올라가요. 그러니까 달러, 채권, 금 순서로 올라가요. 근데 지금 채권은 사실은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뭐 달러로 된 금을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사실 이게 또 올라갔을 때 주식시장이 되게 많이 빠지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때 주식 좀 샀어요? 네, 샀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음날 팔았어요. 아, 그랬어요? 더 떨어질 줄 알고. 이거 안타까워야 되잖아요. 더 떨어질 줄 알고. 더 떨어질 줄 알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 여기서 진짜 주식은 몰라. 주식은 몰라. 인터뷰를 3년 4년째 했는데 기술전문가 다 모시고 이거 했는데 다음날 팔았어? 아이고 진짜. 네, 이게 또 아는 것과 잘했어. 아는 건 달라. 그래. 야, 4년을 해도 서당께 3년이면 뭐 했는데. 한 번 더 오면은 그때 잘할 자신 있어요. 야, 여러분 똑같죠? 여러분 코크님이 경영학과 출신이에요, 여러분. 네. 장학금 받았어. 장학금 받았어. 장학금 받았어. 아무튼 방송을 들어갈게요. 잠깐만 제가 갑자기 다시 정리하면은 오히려 사실은 지금 이런 시장에서 코크님도 아까 얘기했었는데. 이런 시장에서 위기가 오면 뭐 사실 오히려 사람들이 되게 투자 수요가 많은 서울이나 이런 때는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나연님이 이제 그 차트를 보여줬는데 그게 서울은 되게 많이 이렇게 좀 조정이 있었는데 지방은 거의 조정이 없었어요. 맞아요. 왜냐면 지방은 광주도 조정 없었어요. 왜냐면 그런 데는 조금 이제 좀 덜 할 거고 반대로 투자 수요가 많았던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유아인 김혜수 씨가 난 국가의 보도의 날 거기서 유아인 씨가 그 강병철 회장님 그런 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1억으로 126억을 벌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은 큰 위기에서 나와요. 네,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잘 보고 우리 회사나 여러 가지 부분이 거기에 엮여 있다라고 하면 내가 현금 좀 약간 달러로 해놨다가 내가 대응을 해놓고 이제 아니 대출 같은 거 내가 막 미수로 막 투자한다 이러면 사실은 월급 채널 보신 분 중에 그런 분은 없겠지, 솔직히. 근데 이제 어쨌든 리스크 대비 잘 해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사실 근데 좀 걱정되는 건 달러가 좀 싸지가 않아. 그죠. 코로나 왔을 때 1200 얼마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좀 해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은 다 뇌가 정지돼. 맞아요. 다 공포에 했어요. 어떡하지 나한테? 어려워. 사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홍다는 관련이 없어요. 우리는 월급쟁이 부자들이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냐가 문제고. 올해 위기 때는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큰 자산이 되겠네요. 달러를. 그러니까 환율이 위기가 오면은 환율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달러가 원화보다 상대적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1달러를 사는데 1,100원만 있어도 살 수 있었는데 달러의 값어치가 사람들이 달러로 몰린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한 화폐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1,1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1,300원, 1,400원, 1,500원을 줘야 1달러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너바님이 얘기하신 큰 부자는 위기 때 나온댔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강남 아파트 30억이에요. 사람들이 도저히 이거는 안 될 것 같다는 절망으로 몰아갈 정도의 진짜 큰 위기가 와요. 그러면 강남 아파트가 떨어져요, 많이. 실제로 타워팰리스 같은 거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반토막 났어요, 정말로. 근데 30억짜리가 예를 들어서 뭐 22억까지 떨어졌다고 쳐요. 내가 달러를 1달러 가지고 있었는데 달러는 또 2배가 된 거예요. 좀 더 생각하기 쉽게 설명하면 20억짜리가 10억으로 50%가 싸졌죠. 그 10억을 달러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달러가 20억어치가 된 거야. 한 원화로. 그럼 옛날에는 20억짜리 건물을 10억밖에 없어서 못 사고 있었는데 이게 10억이 되고 나는 현금이 20억이 되니까 이걸 2개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달러인 거죠. 왜 그러잖아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드는데 현금은 쓰레기다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투자자는 반대로 하는 거니까. 아파트 사면 망한다고 할 때 산 사람들이 웃잖아. 현금이 쓰레기라고 할 때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이 웃지 않을까? 뭐 다 돈을 빼가지고 또 현금 들고 있어라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그건 선동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부채를 좀 조절하시고 현금을 차곡차곡 좀 모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사 하나 가지고 두 분께서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너바나님하고 밤도 셀 수 있는데 너바나님이 1분만 하고 싶다고 하셔서 졸려. 둘이까지 같이 살 필요는 없잖아. 그래야 제가 너무 뿌듯해. 사람들 이렇게 뭐 배웠다고 하실 때 너무 기분이 좋네. 그래요. 네. 뿌듯해요. 네. 다음에도 더 많이 준비하세요. 네. 너바나님 한 번 시키면 안 돼요? 나 진짜 미치겠네. 아니 우리 PD가 어이가 없어 웃잖아 지금.